네, 영화계 157화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리의 에빙 외곽에는 3개의 광고판이 있습니다. 86년도 이후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심지어 주인조차 있는지 몰랐던 간판입니다. 밀드레드라고 하는 여인은 내 딸이 죽어가며 강간당했다. 아직도 범인을 못 잡은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경찰서장이라고 하는 문구를 광고판에 올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 밀드레드의 딸은 7개월 전에 참혹하게 살해되었고 경찰에게 수사를 재촉하기 위한 도발적인 문장을 광고판에 내건 것이었습니다. 광고판에 이름이 적힌 경찰서장 윌러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고 췌장암에 걸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경찰입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밀드레드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압박감 때문인지 윌러비 서장은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 윌러비를 존경하는 경찰관 딕스는 광고회사에 일하는 레드웰비를 폭행합니다. 또한 광고판이 불태워지게 되고 밀드레드는 분노하여 마을의 경찰서를 불질러버리게 됩니다. 인물들의 맹목적인 분노가 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그리는 것이 이 영화의 시놉시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영화의 촬영지는 노스캐롤리나주의 실바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미주리주의 에빙이라고 하는 마을은 가상의 마을입니다. 여기서 에빙이라고 하는 뜻은 에브라고 하는 것에 ing를 붙여놓은 건데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또 서서히 사라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미주리라는 지역을 설정한 게 의미가 있다 싶은 게 여기는 중서부 지방이고 네. 낙후된 촌이지 말하자면 그리고 그런 만큼 어떤 도회적인 사회 문화나 시스템 이런 거보다는 지역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회지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주리라는 배경을 설정한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시대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현대라고 치면은 CCTV부터 뒤져가지고 증거를 물색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은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구글 검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지역 때문에 일어나는 특성을 잘 반영한 것 같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물 구도만 나누고 보면 이 영화는 다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로 보여주는 뭐 엄청난 워킹이랄지 화려한 뭐 미장센으로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연극이야, 연극. 그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개성, 캐릭터, 그리고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빚어지는 파국들이 주된 요소이기 때문에 인물들을 분석하면 이 영화는 대부분 모든 걸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3가지 부류로 인간들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가해자들.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밀드레드. 밀드레드는 괄괄한 데다가 어디서든 당당하고 뜻을 굽히려 들지 않죠. 뻔뻔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광고판에 새겨진 그 문구 자체가 밀드레드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중간에 경찰서장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8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DNA를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DNA를 대조시켜 잡아내야 된다. 그럴 정도로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뭐 사실 사상이 급진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디 술자리나 어디 노가리 까고 이럴 때 열혈, 다혈질스러운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내놓는 뭐 이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잖아. 아, 저 새끼들 다 죽여 없애야 되고 때려 부숴야 돼, 자질 잘라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듣잖아. 충분한 통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열받으면 때려 부술 상대에 누군가 하나 필요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네. 우악스러운. 아무 사람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성격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치과 의사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신부님한테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차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이면이 있다는 거죠. 딸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고 심지어 너 강간이나 당해서 죽어버려라 라고 악담을 할 정도로 딸에게 상처를 입혔던 인물인 거죠. 그 죄책감 때문에 본인의 상처를 드러내고 해소할 때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째로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은 딕슨이에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
족같은 새끼다 이거거든 딕슨. 그러네요. 어. 기본적으로 인종주의자인데 폭력적인 성향도 강합니다. 어. 아마도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음. 거기다가 소수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음. 광고 회사에 웰비를 때릴 때 보면 음. 복수의 마음으로 때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족 혐오, 저 녀석도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저 녀석을 때려야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것처럼 대내적으로 알려진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과시적인 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의 가해 행위는 정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그냥 표출할 뿐이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는 병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인물상은 피해자예요. 첫 번째로는 경찰서장 윌로비. 이분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에 걸려 있어서 삶에 얼마 남지 않은 불쌍한 인물이죠. 말년에 밀드레드 딸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탄을 정면으로 받게 되고 TV에서도 언급이 되면서 많은 압박과 시련을 겪게 되죠. 결국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홀로 자살을 합니다. 거기다가 대범한 편지를 남겨요. 그것도 3장이나. 첫 번째 편지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연으로 자신이 자살을 하는 건지, 두 번째로는 밀드레드에게 광고판에 낼 돈까지 마련을 해서 그녀의 행동을 응원하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세 번째로는 딕슨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응원하고 어떤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현실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리고 여태까지 맥도나 감독이 보여주지 않았던 아주 따뜻하고 위대한 성인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피해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군가의 분노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감싸줄 수 있는 정말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인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피해자는 광고 회사 직원인 웰비예요. 이 사람은 돈만 받으면 불법이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에 찌든 사람처럼 처음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딕슨의 폭력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그런데 분노하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오히려 오렌지 주스를 빨대에 꽂아주는 센스와 친절함까지 보이는 거죠. 복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인물을 그리는데 이 사람들의 용서에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용서가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한테 은총처럼 받아들여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를 주기 위한 인물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인간상은 도구적으로 쓰이는 소수자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이는 소수자는 피터 딩클리지가 연기하는 제임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인물은 두 주인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딕슨에게는 화상을 입었을 때 구해주고 밀드레드에게는 알리바이를 제공을 해주죠. 두 번째 인물은 광고판에 페인트 칠을 하는 흑인. 이분은 처음에 광고판을 칠해주죠. 그리고 광고판이 불탔을 때 여분의 광고판을 제공하면서 다시 광고판이 세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퇴장. 마지막 세 번째 소수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은 사실 소수자는 아닌데 저는 소수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페넬로페. 주걸 이지 주걸. 그쵸. 주걸이죠, 말 그대로. 이 역할은 분명해요. 그냥 금발머리 멍청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화장실 가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흐름 깨는 유머인데 직업 얘기하니까 아 사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정에서 이런 일을 해요. 금발머리인데 눈치 없는 멍청이.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도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라고 하는 대사를 말해주면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봤는데요. 이런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지. 근데 뭐 어디서 출처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인물들. 그래서 결국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소수자들이 당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밀드레드와 딕슨이 자신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독여지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뭐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그 소수자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소수자들이 또 있다. 결국 또 한 번 소비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설적인 것 같더라고요. 광고판에 페인트 칠해주는 흑인과 난쟁이인 제임스와 그리고 페널피. 이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이 이 영화의 제일 큰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할리우드식 쿼터죠. 할리우드식 쿼터. 네.
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분량을 배부하는 거야. 평등하게, 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흑인에게도, 난쟁이에게도, 여성에게도, 화이트 트래시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배분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균형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거지. 그러기 위한 쿼터인 거고. 그 점에서 이것이 공정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공정한 게 아니다. 영화 바깥에 있는 윤리적인 기준에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동등성을 맞춰준 것 뿐이지 체면을 의식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인물구도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결국은 화이트 트래시와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 대접의 변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인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이 되풀이 되어 오고 있는 거잖아. 그쵸.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되풀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은 백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포커스를 이 소수자들에게 맞춘다고 할 때, 마이너들에게 맞춘다고 할 때, 이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의도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 그 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인물들의 대다수를 시골 사는 화이트 트래시로 설정했단 말이야. 백인은 백인이되 쉐이프 오브 워터의 스팅핸드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10인싸 백인이 아니라 백인 사회로부터 미국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버려진 변두에 있는 인물들. 하지만 마이너는 아닌 소수자로 인정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별적이고 폭력적이고 강팍한 인물들.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나는 주제의식이 이 영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딕슨 같은 개새끼도 넣은 거고 밀드레드 같은 무개념한 사람도 넣은 거지. 이런 밑바닥 인생들, 쓰레기 인생들, 하지만 백인. 우리가 동정할 명분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사람들도 그리고 나름의 인간성, 휴머니즘 그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자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소수자들은 곁다리기가 되는 거고 진짜 이야기는 이 화이트 트래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어느 수준이냐면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진 학교 시리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드라마 학교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학교 1부터 학교 4까지 이어졌는데 네. 시즌 1에는 최강희와 장혁과 안재모 이런 애들이 나왔죠. 그쵸. 뭐 배두나도 나왔고 네. 그리고 시즌 2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정규 편성이 되고 네. 이인예라든지 이동욱이라든지 아, 하지원도 나왔고 김민희도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 당시에는 아직 신인이었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배우들의 등용문이 된 그런 드라마 시리즈가 있지. 그쵸. 그 드라마의 에피소드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아주 개 같은 상황이 있어. 부조리한 상황이 있어. 한국 학교 원래 그러잖아. 그쵸. 마치 이 영화에서 젊은 여성이 강간당해서 죽은 것처럼 아주 부조리한 상황이 먼저 펼쳐진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인물들이 나와. 그러면서 좌충우돌을 일으키고 아니 우리 학교 왜 이따위냐고 막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거지. 마치 이 영화의 밀드레드처럼. 그리고 그것을 중지하는 누군가도 있어. 윌러비처럼. 담임 선생님이라든가. 그리고 그 한편에는 또 꼰대들의 시선이 있고 뭐 교장이라든가 교감이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처음에 그 치열했던 혹은 아주 진부했던 전선이 점점 허물어지고 우리 모두 조화로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이해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헤쳐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그 학교 시리즈의 전형적인 양상이었거든. 근데 난 이 영화가 딱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 처음에 아주 자극적이고 단세포적인 인물을 넣어놔. 그러고서 이 인물들의 폭발적인 반응들을 관객들에게 전시를 하지. 중재할 사람이 필요해. 그 중재자가 희생을 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던 사람들끼리 화합을 하고 아 우리도 뭐 결국은 사람이지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다 이렇지 뭐 하고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고 끝나는 그런 영화라는 거지. MBC 베스트 극장스러운 극단적인 요소들을 갖다 놓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목가적으로 끝맺는 그런 영화라는 거고 그 점에서 이 영화의 서사 전개는 영화라고 말하기 민망하다. 드라마 수준이다. 네. 베스트 극장 수준이고 미니 시리즈 수준이고 청소년 드라마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네요. 덧붙이자면은 이야기가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이야기야 이거보다 더 식상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무언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음. 이것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뭐가 있다든지 뭐 구도가 뭐가 있다든지 뭐 미장센이 뭔가 화려한 거 있다든지 뭐 액션이 뭔가 있다든지 뭐 음악이 뭔가 있다든지 뭔가 이 영화만의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하나 있지. 뭐야? 딱 하나 뭐냐면 배우들의 연기. 배우들에게 연기할 씬을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이 영화의 개성 요소는 없지. 근데 이 배우들이 워낙 네임드고 그 자신의 이름값에 맞게 좋은 연기를 보이고 그런 좋은 연기를 보일 만한 활개칠 공간을 주고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되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스미스의 생각에는 이 영화는 국내 드라마 학교에서 나왔을 정도의 전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뭔가 자극적인 소재를 던져준 다음에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다가 결국 유차저차 해가지고 마무리된 다음에 또 다음 시리즈가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가 미주리주의 애빙 그리고 몇몇의 소수자의 등장 그것으로 도치되었을 뿐이지 구조가 다른 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학교에서 일진들끼리 싸우다가 화해 본 목사는 수준의 이야기인 거야. 배경이 미주리지 그냥 한국 학교야. 근데 이 전형적인 전개도 완벽한 게 아니야. 구멍이 엄청나게 많다고. 전형적인데 허점도 많아. 어떤 구멍이 보이셨나요? 예를 들어서 밀드레드가 경찰서에 테러하잖아. 네. 이게 이렇게 쉽게 수습될 일이냐고. 옆에서 제임스가 나랑 같이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죄예요. 한다고 이게 서장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냐고. 그것도 하필 흑인 서장.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세계 내에 있는 인물들도 알아. 마지막에 딕슨이 뭐라고 해. 아, 그러면 경찰서를 누가 불태웠겠어요? 당신 말고 더 있냐고. 이미 다 아는 사실이야. 그 말인즉슨 여기서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야, 이러면은 공무원들 잡혀가야지. 파면돼야지. 네. 범인이 누군지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영화에서 인정했는데 그냥 넘어간다고? 깜빵 가야지. 화재 났을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 들었어야 돼. 이거 보니까 딱 현대야. 그리고 그 화재에 대한 뒤처리도 그렇지만 화재 상황 자체도 그래. 딕슨이 하필 그 시간에 경찰서에 들어가서 아주 감성적인 윌러비 서장의 유고를 읽다가 마침 밀드레드가 그 타이밍에 화재를 일으키고 이 자체도 아주 자기적이고 유치한 구성이잖아 솔직히. 그 유치한 사건의 발생이 말도 안 되게 얼토당토 않게 덮여지고 이건 무슨 도레미 하우스도 아니고 메조닐가 있지. 네. 그거 보면은 해프닝스러운 전개들이 일어나다가 그냥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든. 그건 만화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아카데미 출품한 영화라고 웰메이드물이라고 작품상이 유력한. 말이 안 되는 짓이야.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지목하기도 어려울 만큼. 뭐 갑툭튀하는 아버지의 존재라든가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어났다가 뭐 그래도 우리는 이해하고 살지 않았냐고 하다가 서로 또 토라지다가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베스극장스러운 감정의 떡고물 같은 것들 흘리기 위해서 딱 그런 느낌이고 제일 얼토당토하는 거는 윌러비의 편지 3장. 이거 의도는 알겠어. 이게 3 빌보드니까. 그치. 그리고 빌보드마다 하나씩 메시지 남겨가지고 그치. 각각의 빌보드가 메시지를 갖게끔 서술했으니까 그 3장의 편지가 이 극 내부에서 답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했다. 이건 알겠어.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일단. 그치. 무슨 제갈량의 주머니에 담긴 3개의 계책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조조가 장류에게 남겨가지고 손권이 쳐들어오면은 이거 읽어봐 하고서 주머니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위기 상황마다 편지를 펼치는데 그게 딱 상황에 적실하게 들어맞아. 그리고 아주 감동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코드를 담고 있어. 마치 이거는 자살 직전에 서장이 썼다기보다는 1박 2일 나영석이 썼을 것 같은 혹은 강호동이 대필했을 것 같은 그런 편지들이 3번이나 반복된단 말이야. 네. 여기서 이미 개연성이나 이 극적 세계의 완결성은 날아가는 거지. 극 내에 있는 인물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독이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포르노를 일일이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무슨 포르노냐? 백인 리버럴 포르노라는 거지. 백인 리버럴. 이런 영화 솔직히 누가 보겠어. 백인 리버럴들이 본단 말이야. 고학력에 화이트 칼라에 영화에 좀 관심 있고 아카데미 수상작 같은 거 살펴볼 줄 알고 자신들의 웰빙을 살찌우는 그런 사람들이 볼 영화란 말이야. 애초에 감독부터가 백인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서사를 서술해 준 거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
소수자의 문제다. 유색인종의 문제다. 퀴어의 문제다. 성폭력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백인들은 참혹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느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화이트 트래시들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해명을 해준다는 거지. 백인들도 쓰레기 같을 수 있지만 이럴 수 있어. 그들도 나름 다 인간이고 트럼프 지지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다 인격이 있고 정이 있고 말해보면 다 통해. 우리가 이성과 대화와 토론과 설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네. 이것이 We Are the World 아니겠느냐 라는 서사들을 백인 지식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만큼 과시적인 포르노가 어디 있겠어. 스노브적인 포르노지 말하자면. 네. 힙스터적인 포르노고. 그 점에서 이 영화의 서사 전개, 구성, 인물들의 배치, 사건의 전개 이런 것들 모두 아주 기능적이다. 백인 지식인 관객들이 보고 싶은 백인 지식인 포르노를 전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네, 아우 참 학교부터 나영서까지 어. 일장연설이었는데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애초에 메시지 자체가 소수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백인 트래시를 묘사하는데 소모되었기 때문에 백인 트래시의 마지막 깨닫는 그 주제는 뭐 쓰레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결국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스미스처럼 구멍이 난 곳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밀드레드의 친구가 경찰서에 잡혀가고 항의하러 딕슨에게 옵니다. 거기서 밀드레드의 행태를 보면 아 밀드레드 캐릭터 이러니까 뭐 경찰서에서 이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경찰서인데 여기? 아무리 미주리 촌동네라지만 너무하지. 그쵸. 그쯤 오면은 아 이게 무슨 마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학교 시리즈라니까. 그냥 네. 빡친 학생이 교무실 와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막말하고 나가는 거야 그냥. 다 네. 그 수준이야. 그리고 딕슨이 웰비에게 폭행을 가한 다음에 직접 봅니다. 경찰서장이. 근데 그냥 경찰만 잘라버리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서만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싶죠. 그리고 밀드레드의 전남편과 만났을 때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들이 아빠의 목에 칼을 댑니다. 그러고 몇 마디 하니까 갑자기 또 하하호호한 분위기로 급반전돼요. 그래서 아, 내가 미친놈인가? 이 집은 뭐지? 이 동네는 뭐지? 아빠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이 아빠의 목에 칼을 들이댄 다음에 그게 끝나자마자 하하호호 한다? 그 와중에 정신 나간 금발머리 와가지고 화장실 어디냐고 묻는다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지금? 나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지만 너무하잖아. 선이 있지.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 아들이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막 뛰어나가. 그러다 갑자기 그 새끼가 사이코패스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좀 병신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밀드레드의 이면. 아 딸한테 이런 사정이 있어서 밀드레드가 그런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실내화를 신죠. 분홍색 뭐 인형이 그려져 있는. 그리고 혼자서 미친놈처럼 얘기를 합니다. 복수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영화지? 참아야 돼. 막. 막 이러면서 상황이 너무 급변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뭐지 싶은 거야. 처음에는 그냥 리얼한 사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인물들이 급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감성파디지 감성파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장면 중 하나는 난쟁이 제임스와 밀드레드가 데이트를 하는데 하필 전 남편과 페넬로피가 나타나서 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불쌍한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바람 맞고 떠나게 됐는데 왜 하필 거기에서 그렇게 나타나? 그리고 보니까 사는 지역도 다른 것 같던데 참 그 부분에서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 너무 코미디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블랙 코미디가 아니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서 그 메시지 넣고 싶었으면 차라리 밀드레드 혼자 TV 보다가 목사가 뭐 그런 이야기 했더라. 이런 식의 차이다. 그치 그게 계속 맴돈다든지 이 맥도나 감독이 잘하는 처음에 그게 주제가 딱 던져지고 그리고 딕슨이 자기가 용의자로 지목한 나중에 DNA를 얻게 되는 그 화이트 트래시에게 처맞는 장면도 이 황당한 게 저러면 깜빵 가야 되거든. 폭행이잖아. 그치 신고해야 되거든. 심지어 경찰이거든. 근데 무던히 흘러가냐? 아니 애초에 경관 폭행 가지고 잡아둔 다음에 취조하면 그만이거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마치 때린 일도 없다는 듯이 훌쩍 넘어가 버리고 지들끼리 지들 좋은 대로 이야기하고 기본적인 서사 전개가 너무 편의적이다.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씬 보여주려고 다 계획된 거고 앞뒤에 연결 이런 거는 악기가 맞든 안 맞든 전혀 신경 안 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한 게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오류는 시대다. 이게 딱 봐도 핸드폰만 있어도 해결될 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치. 근데 만약에 핸드폰을 제외한 세계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검색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농담처럼 해버렸어. 그러는 순간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고? 그럼 최소한 2000년대 이후 아주 가깝게 보면은 지금 시대라고 봐야 되는데 최소 2005년 이후지. 그쵸. 그런 시대에서 핸드폰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마지막에 술 먹는 장면에서도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질 않고 불이 났을 때도 누군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런 장면도 없고 그치. 뭐 여러 가지가 핸드폰으로 해결이 될 만한 장면인데 아예 그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재밌게 본 분들의 평가나 이야기를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중에 일관적인 것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문학적인 요소 있잖아요. 주제와 이야기가 대비되고 병치되었을 때 그것의 뭐 짜맞추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 그런 것에 대한 상징론이지 상징론. 상징성에 대한 해석하기 바쁘지 서사전개에 있어서의 구멍 잘못된 장면 이런 것들은 굳이 짚지 않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왜 그거를 단점으로 생각 안 하고 좋은 점만 부풀려서 이 시대와 껴맞춰서 평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불만스럽더라고요. 그 내부 세계에 대한 묘사가 충실해야 되잖아. 이 생태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것이 어떻게 맞물리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잖아. 그러니까 생태계를 조성해놨으면 그 생태계가 그 자체 내부 동력을 굴러가게 해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신이 갑자기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뿌리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성서영화가 아니라고 현실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있는 상징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럴 거면은 시를 봐야 된다는 거고. 저도 그 말을 크게 동의하는 게 이 영화는 시처럼 만든 영화가 아니잖아요. 물론 시처럼 만든 영화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테렌스 멜릭 보든가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뜻하는 바를 타르코프스키 보든가. 추론해낼 수 있죠. 그게 그 영화가 의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친절하잖아요. 자극적인 소재부터 던져주면서 관객들의 들끓는 마음을 이 시대의 시끄러운 그 마음을 이 영화에서 집중시키고 이목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것이 감독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친절 중에 구멍이 있는데 그 뜻하는 바가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 구멍들을 무마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백인 지식인들 그리고 지성인들의 포르노라는 거를 더 여실히 말해주는 거지. 그 시각에서 보면은 이만큼 좋은 교양극이었거든.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고 숨겨진 의도가 있고 지성적인 배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취하는 거지. 이건 다 지적으로 배치한 거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 논리적으로 해명 가능해. 그것에 취하는 거고 그 점에서 오히려 더 여실히 그 상징과 독법에 취하면 취할수록 포르노라는 게 더 드러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포르노적인 그 주제마저도 내 입장에서는 병신 같았다. 결국 소수자들을 도구적으로 해체해내고 이야기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든 다음에 얻어내는 결론 아니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독한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 감독의 전작들을 보노라면 재기발랄 했지.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어떤 주제를 던져주려는 생각 자체가 없죠. 우리가 쿠엔틴 타란티노 했을 때 무슨 주제가 떠올라? 아니잖아. 그냥 그 영화로서 보는 그 쾌감, B급 감성 막 나가는 전복감 그리고 앞에서 던져줬던 것들이 후반부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 그것이 무언가 우리들한테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잖아요. 그냥 그것 자체로 그냥 재미있는 거잖아. 그런 거를 추구했던 감독인데 이 감독이 지금 이 시대의 PC 정치적 올바름을 이용해서 어설픈 주제를 던져주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아 그렇다고 계속 장르 물만 하라는 건 아닌데 어설프게 주제를 껴와서 교훈을 던져주려고 하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그것을 아주 가지고 놀고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감독인데 이 감독마저 이런 시대 흐름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 흐름이 감독들을 망치는 건가 아니면 원래 이 감독이 이런 감독인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장점을 꼽고 마무리하자면 연기죠.
딕슨을 연기한 샘 로겔에게 수많은 조연상이 들어간 것도 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밀드레드를 연기한 맥도먼드는 뭐 더할 나위 없고 우디 해럴슨도 역할이 어쨌든 굉장히 충실한 연기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연기 하나만큼은 그 캐릭터에 맞게 잘 배치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마무리 별점을 하자면 2.5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2점 주겠습니다. 네, 2점.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봤네요. 네. 다음 주에 스미스군이 선정한 영화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